안녕하세요. 로투데이 스페셜 정순영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알차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가을을 실감하게 하지만 지난 한 주도 법조계에는 뜨거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객지, 장길산 등 선굵은 사회성 짙은 소설로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황석영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까닭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였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황 씨에게 벌어진 일들 정리해봤습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메카 서울 서초동. 요즘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서초동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객지, 삼포 가는 길, 무기의 그늘, 장길산, 오래된 정원 등 선굵은 사회성 짙은 소설로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황석영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당대의 거장이 기자회견을 연 까닭,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벌어진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스스로 비주류, 불온한 작가로 자처하면서도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황석영 작가에게 지난 보수 정권에서 벌어진 일,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가 황석영은 지난 2010년 정부 대북정책 비판글을 신문에 기고합니다. 이후 대놓고 가해지는 협박. 2010년 가을 국정원 요원은 그에게 이제부터 정부 비판을 하면 개인적으로 큰 망신을 줄 테니 자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황석영은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희망버스에 올라탑니다.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 지지 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습니다. 2012년 대선은 문재인 후보의 패배로 끝났고 황 씨에 대한 철진한 비방과 모략은 고장났지만 무지하게 소리는 큰 레코드처럼 반복됩니다. 황석영이 쓴 광주항쟁 기록은 북한 책을 베낀 것이다. 황석영 작사, 제작, 님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공작금을 받고 만든 것이다. 황석영은 빨갱이라는 신문 광고까지 버젓이 실립니다. 계속되는 비방, 또 비방. 하지만 작가의 양심으로 멈출 수 없었던 사회 발언.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작가회의 성명서 발표 대표 기자회견, 베를린 문학제에서 세월호 주제 장문의 에세이 발표, 황석영의 사회 참여 발언과 글쓰기는 계속됩니다.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행사 취소, 로마대학 한국과 유럽 작가와의 만남 행사 초청 취소, 한국이 주빈국이었던 2016년 3월 파리 도서전 참가 작가 제외, 영화도 뮤지컬도 드라마도 애니메이션도 먼저 제의가 왔다가 계약 단계에서 번번이 취소됩니다. 취소의 이유, 지금은 곤란하다는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왠지 서로 다 아는 이유. 지금은 곤란하다. 심지어 황석영이 거래하던 은행은 검찰의 수사 목적 요청을 이유로 해마다 6월이면 황석영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국가보안법 처벌을 이미 받았던 사람으로서 되풀이되는 모함과 명예훼손은 작가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뀐 지금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구차하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속속 드러나는 예를 보며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황석영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구구절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밝힌 소회입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의 배후와 과정, 기획자, 실행자가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왜 그랬는지 밝혀달라는 것이 황석영의 요구입니다. 50년 넘게 작가로 살아왔다. 치열하게 시대와 불화하며 싸우며 화해하며 다시 불화해온 작가 황석영의 궁금증은 풀릴 수 있을까요?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역시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메카 서울 서초동. 지난 보수정권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오늘 서초동의 하루를 김효정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엔 최승호, 이우환 전 MBC PD수첩 PD와 정재홍 전 PD수첩 작가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MBC에서 해직된 최승호 전 PD는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 정권 방송장악 수사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댓글 부대를 관리한 국정원 전 중간 간부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유령팀까지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 국정원 직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국정원 정치 공작, MB 개입 관련 정황 등을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MB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 등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 10여 곳은 오늘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이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이들을 친정부 시위 등에 동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관련입니다. 수사는 이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넘어 화이트리스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이 화이트리스트 수사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고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오늘 검찰 조치의 정점은 10월 16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법원은 오늘 직권으로 항소심 재판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세훈과 김기춘,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었던 이들은 화무 11홍, 현재 모두 구치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더 잡아두겠다는 검찰, MB 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검찰. 이 와중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총선 대선 개입을 위한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기한자가 2013년 2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안전대책을 기획하고 시행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추천사입니다. MB정부 국방장관 김관진은 이후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초록은 동색인가요?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10년,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일을 겪어왔던 것일까요?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검찰은 오늘 보수정권 10년의 적폐청산을 위해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어느 가을날 서초동의 하루를 보며 문득 든 생각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자 명예훼손 논란이 뜨거운데요. 남승환 변호사와 사자 명예훼손 고소 요건과 성립 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요즘 데이트 폭행이 이슈가 되고 있죠. 맞고 있던 여성이 대항해서 깨물거나 핥히면 어떻게 될까요? 시비가 붙었을 경우 쌍방폭행과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요건과 주의할 점 등을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충격을 준 30대 여교사. 이 여교사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여교사는 구속됐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문제, 유정은 변호사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은 사자 명예훼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 변호사님, 정진석 의원이 그런데 정확하게 뭐라고 발언을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정진석 의원이 자기 SNS에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경위, 서거 경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에 네, 부부싸움을 했다. 네. 그러고 나서 권양숙 씨가 가출을 했다. 네. 그리고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정 의원이 알 위치에 있나요? 어떤가요, 이거를? 근데 이게 부부싸움을 했는지, 예. 그리고 가출을 했는지, 또는 서거하게 된 경위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을 알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네. 어떤 저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 내지는 사망의 원인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쓰실 때는 전혀 그런 취지로 쓰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 돌아가신 네. 분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위의 사실인가 하는 거 하고 네, 네. 그러면 이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에 해당하는가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고인의 서거 경위와 관련해서 고인의 서거 경위를 굉장히 하찮은 일로 네. 만들어 버렸거든요. 부부싸움 후에 가출하고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하찮은 경위로 만들어 버린 것인데 네. 그렇다면 고인의 서거 경위와 관련한 그 경위에 대해서 유족들이나 다른 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감정에 비해 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경우라면 일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 앞서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눠서 처벌합니다. 네. 그런데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사실을 말했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이라면 설사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것을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 사자 명예훼손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조현오 전 서울청장도 네.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네,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아,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고요. 네. 명예훼손으로 이제 법정 구속되니까 본인은 아마 상당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8일 만에 보석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네.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되기는 했지만 징역 8월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사자 명예훼손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법정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네, 조현오 전 서울청장한테 실형이 나왔으면 정진석 의원한테도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명예훼손죄는 흔히 실형이 잘 안 나오는 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실형이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네. 조현오 청장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지휘에서 충분히 본인이 얘기했던 사실과 관련된 증거나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데도 네. 얘기한 것이라는 점이 더 작용한 것 같고요. 과거에 어떤 국립대 교수가 얘기했던 경우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명예훼손적인 말이냐에 대한 논란을 한번 가져갈 것 같고 네. 만약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가출 또는 부부싸움에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앞에 검찰 조사에 염두를 둔 것이다. 그런 일과 같은 복합적인 일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변론을 할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리 다툼도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때문에 과거에 네. 조현오 전 청장이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그 처벌 강도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발언이다. 이런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내일 관련해서 더 얘기해보고 사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 소송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 정진석 의원이랑 조현오 전 서울청장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뭐 판례 같은 게 더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례도 하나 있고 그거 네. 이외에도 그 국립대학 교수가 예. 강의 시간에
전자개표기 등을 조작해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 판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라. 이런 취지의 시험 문제를 내고 강의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자 명예훼손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네. 아들인 노건호 씨가 고소를 했습니다. 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그 예전에 그 명량 그 영화에서 그 배설 장군을 뭐 좀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예전에 드라마 1945 서울인가요? 거기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인가 고발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나요? 이승만 부정적으로 묘사한 드라마와 관련된 것은 네.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네. 배설 관련된 것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저 유명을 달리한 지 수십 년 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뭐 수백 년 된 뭐 배설 장군 같은 경우도 이게 사자 명예훼손의 고소 대상이 되기는 되나요? 후손이라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권자에는 자손과 친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심지어 네. 자손과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해서 검사가 이거는 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이러는 경우에는 검사가 고소할 수도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뭐 분이든 아니면 뭐 정치인이든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심하게 명예를 훼손당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뭐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고발은 할 수 있겠지만 네.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고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네. 저 사람이 가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처벌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처벌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상관없는 사람이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로 이어질 수는 있기는 있네요. 네,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 민사 소송 같은 것도 따로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사자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유족들의 명예가 유족들의 그 감정이 훼손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위자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립대 교수 사례의 경우에서 네. 노건호 씨가 해당 교수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배상을 구하는 네.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네. 1심 법원에서 2,5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꼭 뭐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뭐 살아있는 분이든 돌아가신 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좀 예의나 배려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데이트 폭행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맡고 있던 여성이 만약 대항을 해서 뭐 깨물거나 핥히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쌍방 폭행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뭐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나요?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 유형력의 행사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네.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구타를 하는 것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네. 그 외에 뭐 침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강한 소음을 가한다든지 네. 그럼 뭐 오물을 던진다는 것 등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어떤 잠겨있는 방문을 발로 찬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뭐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침만 뱉어도 그럼 폭행이란 말씀인가요? 네, 뭐 형법상 폭행죄 범죄에는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시비가 붙었을 때 안 맞으려고 뭐 저항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상대의 몸에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도 폭행인가요, 그러면? 네, 원칙적으로 이 싸움이라는 것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 행위가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붙었을 때는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행위가 정말 순수하게 단순히 방어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격을 해서 뭐 맞고 화나서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치고 갖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순수한 방어행위, 이게 굉장히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순수한 방어행위 이상의 공격행위로 나아갔을 때는 쌍방 폭행에 해당이 돼서 뭐 현재로서는 어떤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서 뭐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우선 입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후에 뭐 경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순수하게 방어행위에 그쳤느냐 여부를 조사하는 네. 것이지 입건은 우선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게 네. 됩니다. 일단 이렇게 뭐 쌍방폭행으로 입건을 하도록 한 거 뭐 이렇게 정한 이유나 뭐 취지 같은 게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놓은 걸까요? 네, 뭐 사실 법이 이렇게 정한 취지나 이유가 있긴 할 텐데요. 이제 형법상 폭행죄에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반면에 정당방위로 요즘 인정되고 있는 요건은 굉장히 엄격해서 사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내일 그러면 시비 붙었을 때 쌍방폭행이 안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 경찰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쌍방폭행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폭행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폭행 뭐 혐의로 경찰서 끌려가면은 이 진단서 같은 거 상해 진단서 끊어서 내잖아요. 이 진단서를 끊어내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진단서를 이제 끊어서 제출하게 되면 폭행죄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단서라는 것이 사실 이 가해자가 행한 가해 행위와 어떤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된다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상해죄가 인정이 되면은 형량이 더 세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네.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시게 됩니다. 네, 뭐 폭행죄 형량보다 뭐 3배 이상 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경찰서에 간 두 사람이 이게 문제가 커지네 그러면서 우리 서로 뭐 처벌 뭐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합의를 하게 되면 폭행죄로는 처벌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폭행죄는 법 규정상 반의사 불벌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반의사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가해자와 내가 합의를 했으니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 이것이 아무리 법상으로 폭행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양형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처벌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럼 뭐 일단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손을 떠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네, 상해죄의 경우에는 뭐 단순히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시비 붙었을 때 쌍방폭행이 안 되게 하려면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인데요. 네.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런 시비에 휘말렸고 이를 피할 수가 없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최대한 방어적인 행동으로 가해자의 공격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정당방위가 되려면은 뭐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정당방위가 되는 건가요? 네,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려면 상대방의 어떤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한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방어적인 수단이 어떤 상대방의 공격 행위의 정도보다 지나쳐서는 안 되고 또 상대방이 공격 행위를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어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일단 경찰서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우선 수사기관의 뭐 쌍방폭행이라든지 그런 혐의로 입건이 되게 되면 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나 뭐 CCTV가 있다면 CCTV 등 이런 관련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최대한 일관적인 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중요한 네네. 말이네요. 뭐 경찰서 갈 일은 가급적 없는 게 좋겠지만 일단 뭐 갈 일이 생기면은 법적으로 좀 현명하게 대처해서 뭐 최소한 억울한 피해는 안 봐야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30대 여교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 12살 아이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서 충격을 준 사건.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여교사 도대체 어떻게 해서 초등학생 자기 제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건가요? 네, 그 경남 창원의 한 교사 얘긴데요. 네. 경찰에 따르면 네. 그 교사가 아이와 예. 그 체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 좋아하는 감정이 싹텄고 네. 이제 본인의 얘기에 의하면 뭐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네. 성관계까지 갖게 됐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여교사는 초등학생 제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 이모티콘을 보냈다든지 네. 아니면 사랑한다라는 문자 등을 보내면서 네. 뭐 관계를 이제 시도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좀 특이할 부분인데요. 이제 네. 만두를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러내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신의 승용차와 심지어 그 교실에서까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교사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다고 하는데 참 뭐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이 여교사의 엽기적인 엽색 행위는 네. 그 해당 초등학생의 부모가 네. 그 학생의 휴대폰에 이상한 사진과 문자가 있는 것을 보고 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여교사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해당 초등학교 교사가 신체 네. 접촉을 시도할 당시에 네. 교사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가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선생님께 거역하지 못하고 네. 성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입니다. 네. 현재 뭐 여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추행,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네.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곧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합의하에 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여교사의 지위, 그 네. 여교사와 제자라는 신분 관계, 네. 그리고 어린 아이의 나이를 고려할 때는 네. 이런 합의가 진정하게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강제적인 저항은 없었지만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설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여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게 뭔가요? 네, 우리 형법은 합의란 명목하에 네. 미성년자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13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네.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네. 처벌하게 됩니다. 네. 이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의제 강제 추행죄라고 합니다. 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13세 미만이면은 13살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진정한 합의를 거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네.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거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형법상 13세 미만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네.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이네요. 뭐 벌금 같은 게 없고. 네, 그렇습니다. 법정형 네. 자체가 징역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주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네. 미국의 경우 17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네.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연령이 훨씬 더 높네요. 네, 대체적으로 다른 네. 나라를 보더라도 네. 14세에서 14세인 경우를 이제 의제 강간의 기준 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연령이 낮다 하여서 네. 입법이 지금 시도되고 있고요. 네. 향후적으로 약간 상향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13살 미만 어린 아이와 성관계 뭐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로맨스가 될 수는 없고 징역 갈 일밖에 없으니까 주의들 하셔야겠네요. 혹시라도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들었습니다.
소통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공인 포르노 사이트라는 오명도 함께 받고 있는 블로그형 소셜 네트워크 텀블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시정 요구에도 삭제도 차단도 안 하고 있는 텀블러의 항변과 대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제한한 청원경찰법에 대해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앞서 전해드린 텀블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방심위 음란물 시정 요구 텀블러 이건 뭐 무슨 배짱으로 뭘 믿고 이렇게 삭제도 차단도 안 하는 건가요? 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텀블러는 야후가 야심차게 개발한 소셜미디어입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는 미국 회사고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방심이든 뭐든 뭐 우리 보고 왜 차단하라고 네. 하느냐, 우리는 이유가 없다 이런 겁니다. 네, 뭐 마음대로 해보라는 건데 다른 인터넷 업체들은 어떤가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당연히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거의 100% 수용하고 네. 있고요. 나아가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방심위와 함께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 즉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네, 2015년부터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9개 사업자도 협력 시스템을 통해 아동 포르노, 성매매, 마약 등 불법 정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방심위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국내 업체는 뭐 그렇다고 해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업체들도 방심위와 협력하고 있는데 유독 텀블러만 왜 이렇게 혼자 비협조적인 건가요? 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엔 구글 코리아 또 페이스북 코리아 등 한국 법인이 따로 있는데요. 네. 텀블러는 한국 법인이 없습니다. 네. 전에 있던 야후 코리아는 검색 시장에서 도태돼서 국내에서 철수한 상황이고요. 네.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로 한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사법 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게 방심위 요구에 대한 텀블러의 공식 답변입니다. 네, 뭐 예전에 소라넷이라고 그야말로 포르노의 온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해외 서버가 있었는데 폐쇄를 했잖아요. 이건 뭐 텀블러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소라넷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운영 목적 자체가 불법 영상물의 유포였기 때문에 네. 그 운영자를 범죄자로 보고 국내외 경찰들이 공조 수사에 나섰는데요. 네. 이 텀블러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운영 목적은 SNS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뭐 한국 방심이든 뭐든 한국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네.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은 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네. 사이트 자체를 막는 것 자체는 아직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문제가 심각하면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네, 뭐 텀블러 콘텐츠의 10% 정도만 뭐 포르노고 나머지 90% 정도는 뭐 괜찮은 영상이라고 하는데 뭐 빈대 접으려고 초가 삼간 다 태우기 전에 뭔가 상생에 대한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오늘은 청원 경찰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A씨 등이 지난 2015년 제기한 헌법소원인데요. 네.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네, 뭐 준용한다는 해당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네, 핵심은 그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인데요. 네.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항에 따라서 청원경찰도 파업 같은 노동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핵심 쟁점은 청원 경찰이 경찰이냐, 뭐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 거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원경찰은 사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청원 경찰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네, 청원경찰 제도는 지난 1962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네.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은행이나 관공서 등 배치된 구역 내에서는 불심 검문과 보호 조치, 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주어진 임무와 권한은 일반 네. 경찰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신분입니다. 직무는 경찰 직무와 거의 동일하지만 신분은 경찰도 공무원도 아닌 쉽게 네. 말하면 일반 직장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헌재가 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 금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네. 청원 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에 비교해 견주기 어려운데도 군인 경찰과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사유입니다. 네. 그럼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청원 경찰의 구체적 직무 내용과 신분 등에 따라 이 노동 3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도록 했고요. 네. 내년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네. 뭐 청원 경찰이 그냥 은행 등에서 고용한 뭐 일종의 사설 시큐리티나 경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국가가 만든 직업이라는 건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한 주에 이슈가 된 판결을 모아봤습니다. 양도세 내기 싫어 위장 이혼을 하고 아파트를 처분한 9주택 보유자. 부부싸움 끝에 이거나 먹고 죽어라라며 농약을 건넸는데 실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생활고 끝에 비타민이라고 속여 새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세상을 등지려 했던 싱글맘.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데리고 있는 딸이 보고 싶어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데려간 남편. 또 요즘 많이 쓴다고들 하는데 최순실스럽다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의 판결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며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것처럼 위장해 양도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무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 세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아닌 위장 이혼한 아파트 판매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2008년 1월 강모 씨는 부인 김모 씨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2008년 9월 강 씨는 자신 소유 아파트를 팝니다. 강 씨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라며 세금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이 조사를 해보니 강 씨 부인 김 씨는 주택을 8채나 가진 다주택자이고 이들은 아파트를 판 3개월 뒤인 2009년 1월 재결합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무당국은 이들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고 보고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7,300만 원을 포함해 1억 7,87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강 씨는 못 내겠다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오늘 강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른 목적,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혼 의사가 있었으니 합의 이혼으로 이혼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이혼이 유효한 만큼 당시 1가구 1주택 상태가 맞다. 따라서 세금 면제 대상도 맞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무결합니다. 다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경북 한 바닷가 마을에 60대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부인이 농약을 건네며 이거나 먹고 콱 죽어라 합니다. 남편은 실제 농약을 마시고 숨졌습니다. 이 부인에겐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까요? 발단은 고기잡이 그물 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리고 오자 부인은 타박을 했고 대판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비관한 나머지 죽겠다는 남편에게 부인은 제초제를 주었고 술을 마시고 취한 남편이 부인이 나가고 없는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숨진 겁니다.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편의 죽어버리겠다는 발언이 실제 자살의 의도가 있는 발언인지, 다른 하나는 부인이 농약을 건네준 행위가 실제 농약을 마시고 죽으라고 한 행위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농약을 건넨 부인의 자살 방조 및 권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죽어버리겠다는 남편의 발언은 홧김에 한 말로 이른바 자살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 부인이 농약을 건넨 행위는 진짜 죽어라고 준 게 아니라 설마 진짜 마시겠어 라는 심정으로 한 자살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른바 행위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법원 판단을 떠나 남편은 죽었고 집안은 풍비박산 났을 것입니다. 살면서 부부싸움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만 술이 원수겠지만 그래도 내일 일어나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웬만큼 난감한 상황이나 막장극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판결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많이 안타까운 사연 판결입니다. 제주에 사는 43살 싱글맘 사연인데요. 이 여성은 지난해 초 남편과 이혼하고 12살, 9살, 5살 자녀 3명을 혼자 떠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헤어진 남편이 떠맡긴 건 새 아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빚까지 떠넘겼다고 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싱글맘 혼자서 빚까지 진 채 새 아이를 키우기가 어땠을지는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나아질 기미는 없고 고달프기만 한 삶. 결국 이 싱글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난 6월 제주 시내의 한 무인텔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 비타민이라고 속여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이고 본인도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인텔에서 퇴실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자가 방에 들어가 엄마와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천만다행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사연이고 범죄는 범죄, 이름도 끔찍한 미성년자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이 엄마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형을 선고할 경우 세상에 혼자 남게 될 아이들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풀려나도 좋아할 수만은 없는 처지, 생떼 같은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들 모자를 위해 사회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수준과 사각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 별거 중인 아내가 2살 난 딸을 만나게 해주지 않자 아빠가 딸을 힘으로 빼앗아 데리고 갔습니다. 아빠와 딸 사이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2년간 별거한 이 아빠는 지난 2006년 10월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 강제로 딸을 빼앗아 차에 태워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아이를 쫓아나온 아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별거한 지 2년 됐는데 딸이 2살이라고 하니 태어난 직후 또는 별거 이후 태어난 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딸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었고 아빠에겐 일주일에 한 차례 면접 교섭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는 이 일주일에 한 차례 면접 교섭권, 일주일에 한 번 딸과 아빠의 만남마저 막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아빠가 딸을 강제로 빼앗아 데려나갔고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이 아이 아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양육권자인 엄마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딸을 강제로 탈취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아이 엄마를 다치게 한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딸을 데려간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딸을 보고 싶어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둘만의 사연이 있었으니 핏덩어리 딸을 두고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였을 겁니다. 양육권이 아이 엄마에 있는 점으로 미뤄 결혼 파탄의 책임도 아마 아이 아빠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이 엄마가 얼마나 미움이 사무쳤으면 아빠가 딸도 못 보게 막았는지도 얼추 짐작은 갑니다. 다만 이제 2살 된 딸은 무슨 죄인지, 어른들 싸움에 왜 아이가 볼모가 되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그게 씁쓸할 뿐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병헌, 김영철 주연 영화 달콤한 인생의 유명한 대사인데요. 영화 속에서 김영철의 어린 애인인 신민아가 이병헌에게 관심을 보이며 가까워지자 김영철이 이병헌을 죽이려 하며 한 말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 모욕 얘기입니다. 내가 최순실이냐? 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법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직장에서 동료와 말싸움을 벌이던 30살 김모 씨가 직장 동료를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하면서 말끝에 네가 최순실이냐고 한마디 붙인 모양입니다. 내가 최순실이냐에 발끈한 이 직장 동료는 김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모욕이 맞다며 김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서 무료 급식 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모 씨가 최순실 1, 2, 3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고 한 발언인데요. 안 씨는 뭐가 그리 못마땅하고 분이 안 풀렸는지 자원봉사자들을 향해 최순실 1, 2, 3 같은 것들이라고 한 것도 모자라 최순실 같은 X라고 욕설까지 한 모양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안 씨는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이 감안돼 징역 10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최순실 씨. CIA 한국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근혜 영해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배했다는 고 최태민 목사라는 든든한 아버지를 두고 한평생 아무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박근혜 영해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딸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나친 욕심이 자신과 딸은 물론 40년 지기 박근혜 대통령도 거덜내고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마저 잡아먹고 나라의 품격마저 후퇴시켰습니다. 이제 그 자신,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자 자체가 모욕의 상징이 돼버린 현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금과 옥조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말싸움하다 아무리 화나도 이 최순실 같은이라고 하면 벌금 내고 징역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모처럼 긴 추석 연휴, 가족 친지와 함께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들을 분석해본 로우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